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어느덧 8월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고 다음 달부터는 선선한 가을이 시작되는데요. 올 여름이 여러분에게 싱그럽고 즐거운 추억으로 남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사연은 가슴 찡하고 슬픈 엄마와 딸의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의 사연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랄라의 오랜 구독자인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연 속 주인공 모두 가슴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으시던데 저 역시 가슴 한구석에 큰 아픔이 자리하고 있답니다. 제 인생은 온전치 못하고 많이 힘들고 고됐었는데요. 들어보시면 많이 안타깝고 불쌍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엄마와 헤어지고 수십 년 만에 재회를 한 이야기인데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이니 같이 슬퍼해 주시고 제 마음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난한 집안에서 못 배우고 못 먹으며 자라셨어요. 그래서 두 분은 딸인 저에게 해주고 싶은 걸 다 해주시려고 돈을 많이 받는 직업을 택하셨답니다. 아빠는 아파트나 높은 건물에 외벽 청소를 하시는 로프공이셨어요. 밧줄 하나에 의지하며 공포와 위험을 감수하시며 꽤 많은 돈을 버셨습니다. 엄마는 부자인 집에 파출부로 일하셨어요. 원래 파출부 월급이 그리 많지 않은데 엄마가 일하는 집주인이 워낙 좋은 분이어서 월급 말고도 자주 쌈짓돈을 주셨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애쓰며 절 키워주시니 행복한 유아기를 보내고 유년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을 벗어나려던 저희 부모님의 삶은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지고 말았어요. 밧줄에 몸을 의지하고 20층 건물의 유리창을 닦으며 내려오시던 아빠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죠. 밧줄이 끊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아빠는 8층 유리창을 닦다가 추락하게 되셨는데 1층에 있는 화단으로 떨어지셨어요. 나무에 걸리며 충격이 흡수되어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척추를 다치는 바람에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아빠는 병원에서 치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다신 걸을 수 없다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는지 매일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이에 엄마는 사고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빠를 대신해서 가장이 되셨어요. 크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엄마가 파출부로 일해서 번 돈으로 우리 세 식구가 입에 풀칠하고 살 수 있었죠. 또 아빠의 약값과 술값으로 들어가는 돈이 대부분이라 아무리 돈을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돈 한 푼이 남지 않았답니다. 게다가 아빠의 술주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아무런 죄가 없는 엄마를 매일같이 괴롭혔어요. 당신 뭐하다 이제 들어와? 그리고 화장은 또 왜 이렇게 지내? 혹시 내가 남자 구실 못한다고 다른 논팽이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대답해봐 이 여편네야! 여보 그만 좀 해. 남의 집 파출부를 하니까 이제 들어오지. 평소 때랑 비슷하게 들어왔는데 왜 난리야? 그리고 뭐? 다른 논팽이 만나냐고? 참... 맨날 술 먹고 취해 있으니까 별 상상을 다 하는구나. 정말 지겹다 지겨워. 뭐?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내가 그동안 벌어다 준 돈이 얼만데 가장 노릇한다고 까불어. 당신이 벌어다 준 돈?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당신 돈 수술하는데 다 썼잖아. 당신 마누라가 불쌍하지도 않아? 돈 벌어오고 살림하고 당신 뒤치다거리까지 다 하잖아. 게다가 선미 유치원 계속 보내려면 하루도 못 쉬어. 당신이 힘든 만큼 나도 힘들다고. 그러니까 제발 술 좀 그만 먹고 조용히 좀 지내자. 어? 내 숨통 좀 트이게 해줘. 엄마가 참아온 말을 했더니 아빠는 대답 대신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을 엄마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 혼자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고생 많다고. 됐냐? 그렇게 쳇바퀴처럼 매일 같은 시간에 언성이 오가고 싸우는 부모님은 저에 대한 관심이 멀어졌습니다.
제가 유치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려와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건 물론이고 엄마는 7살이었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야? 발로 그래도 이거보단 낫겠다. 넌 엄마가 비싼 돈 들여서 유치원 보내주면 고마운 줄 알고 뭐든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넌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니? 정말 돈이 아깝다. 돈이 아까워. 전 풀이 죽은 얼굴로 가만히 있었고 엄마의 화가 수그러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매일 제 얼굴을 보기만 하면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고 상처되는 말을 반복하셨어요. 내가 너만 아니면 이 집구석 나가버리는 건데 진짜 지긋지긋하다. 잘못했어요, 엄마. 저리 가.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늦게 들어와. 늘 그렇게 차갑게 말씀하시는 엄마가 무서웠고 밉기까지 한 전 어느 순간부터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이제 와 생각해보면 실어증이라는 병을 얻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전 유치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엄마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죠. 술 취해서 주정하는 아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밖으로 놔두는 딸. 엄마 입장에서는 감옥 같았을 거예요. 파출부로 실컷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 뒤치다거리까지 다 해야 했으니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빠의 말씀대로 엄마가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있는 걸 목격하게 되었어요. 바로 집 앞에서 말이죠. 엄마는 저에게 거의 보여주지 않았던 미소를 그 남자에게 많이 보여주며 친근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7살인 제가 봐도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서 가만히 바라만 보고 말았답니다. 엄마가 바람을 피운 장면을 목격한 지 일주일 후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엄마의 옷들과 화장품들도 감쪽같이 사라졌죠. 전 낡은 베란다의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는데 엄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무거운 짐가방을 들고 큰 길로 걸어가더군요. 실어증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전 엄마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뛰쳐나가서 엄마를 잡을까도 생각했지만 그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엄마가 매일같이 감옥 갔다고 말했던 순간들이 떠올라서 점점 작아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다가 베란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빠와 단둘이 살게 된 전 엄마의 역할을 하려고 고사리 손으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밥도 짓고 설거지도 하고 아빠의 심부름도 완벽히 하면서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끔 노력했어요. 중학교 때까지 아빠를 제 몸처럼 아끼고 돌봤더니 이웃들은 저에게 신청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아빠가 변하셨습니다. 매일 술독에 빠져 사시는 분이 하루아침에 술을 끄는 거예요. 엄마가 집을 나가고 더 심하게 취해 있던 아빠가 저를 위해 단주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전 아빠가 술을 끊었다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했답니다. 게다가 아빠는 한술 더 떠서 이력서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키고는 당신의 경력을 빼곡히 쓰셔서 우편으로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답니다. 아빠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거라며 앞으로 저를 위해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약속과 다짐을 하셨어요. 얼마 뒤 한 공장에서 연락이 왔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아빠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했어요. 선미야, 아빠 취직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딸은 아빠가 책임질게. 아빠, 그럼 회사는 어떻게 다녀요? 휠체어 끌고 매일 2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오가는 거 힘들 텐데. 그래서 기숙생활을 해야 할 것 같아. 거기선 밥도 공짜로 주고 잠도 공짜로 재워주니까 우리한테는 엄청 이득이지. 선미 너도 이제 아빠 때문에 그만 고생해도 되고 말이야. 그럼 저 혼자 살라고요?
아빠도 평생 절 떠나실 거예요? 선미야, 내가 너를 왜 떠나니? 너를 위해 취직을 한 거야. 아빠가 매달 돈 붙여줄 테니까 그 돈으로 편하게 지내도록 해. 괜히 알바한다고 공부할 시간 빼앗기지 말고 말이야. 그리고 우린 한 달에 한 번, 아니지, 2달에 한 번씩만 만나자. 그래도 서로 안부는 알고 지내야 되잖아. 전 눈물을 흘리며 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제 곁을 떠나지만 말아달라고 부탁했답니다. 하지만 아빠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고 저에게 도움이 되는 아빠가 되고 싶다며 당신을 보내달라고 저에게 되려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아빠는 차로 2시간이 걸리는 공장으로 들어가게 되셨고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셨습니다. 전 혼자 살며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었죠. 매달 아빠가 보내주시는 돈으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어서 특별한 고생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빠를 만나러 2달에 한 번씩 공장으로 찾아가서 몇 시간씩 같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자 아빠는 저에게 보내준 돈 말고도 대학 등록금을 모았다며 통장을 내미셨어요. 하지만 전 완강하게 거부하며 말했죠. 아빠, 나 대학 안 가요. 얼마 전에 자격증 따놔서 바로 취직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대학을 가지 않겠다니. 아빠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으니까 대학 가. 수능 점수도 만족할 만큼 잘 나왔다면서. 그렇긴 한데 전 하고 싶은 일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벌써 면접 보고 합격까지 했어요. 아빠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로 했냐고 물으셨습니다. 전 어릴 적부터 아빠를 돌보는 특기를 살려서 요양보호사에 합격했다고 전했고 조만간 요양원에 출근한다고 일렀어요. 선미야, 네 나이가 몇인데 요양보호사를 하겠다는 거야. 그건 나이 든 사람들이나 하는 거잖아. 내 생각엔 네가 대학은 가지 않더라도 다른 직업을 택하는 게 나을 것 같구나. 아빠, 직업의 나이가 어딨어요. 요양원에서 많은 사람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매력있고 자부심 넘치는 줄 알아요? 저 이 일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요양보호사를 꼭 해야겠으니까 좀 말리지 마세요. 아빠는 몇 번 더 설득의 말을 했지만 단호한 저를 이기지 못하시고 결국 열심히 해보라며 응원의 말을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직업의 편견을 가지고 말해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덧붙였답니다. 그렇게 전 20살의 봄에 대학교를 가는 대신 요양원으로 출근하게 되었어요. 아빠를 돌보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웠지만 동료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 일을 해낼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젊은 나이에 요양보호사를 가만히 보고 넘어가지 않고 충고를 넘어서 훈계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봐 아가씨, 나이가 몇인데 이런 데 있어? 내가 요양원에 10년째 입원해 있는데 아가씨처럼 어린 요양보호사는 처음 봐. 젊은 사람이 공부를 해서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지. 여기서 노인네들 치치닥거리나 하고 있으면 되겠어? 할머니, 젊은 사람도 요양원에서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 문제가 많으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 노인들을 돌보는 게 곧 나라를 돌보는 거 아닐까요? 요양원에도 저처럼 젊은 인력이 필요해요. 매번 그런 식으로 제 일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3개월이 지나자 요양원의 모든 노인들이 절 예쁘게 봐주셨고 예쁜 나이에 고생이 많다며 사탕을 건네주곤 했어요. 전 이 일을 한 번도 그만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 요양원에서 10년의 시간 동안 청춘을 바쳐가며 열심히 일했네요. 그리고 얼마 뒤 아빠가 일하는 공장에 찾아갔더니 아빠의 얼굴이 많이 헬쑥해진 걸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아빠, 안 본 사이에 왜 이렇게 말랐어요? 요즘 일이 많이 힘들어요? 아니, 일은 할만해. 다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잔병이 많이 생겼구나. 아빠는 공장에서 화학약품을 써서 그런지
호흡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셨고 비녀를 매일 달고 산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시력까지 안 좋아지셔서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눈을 심하게 찡그리셨네요. 아빠,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이제 일 그만두세요. 그동안 아빠가 보내준 돈 잘 모아놨으니까 그 돈으로 노후 보내시면 돼요. 안 된다. 그 돈은 나중에 네가 시집 갈 때 써야지. 애비가 돼가지고 그 정도도 못 해주면 쓰겠냐? 그리고 벌써 일을 그만둘 순 없어. 처량하게 집에 처박혀 살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 나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딸이랑 사는데 뭐가 외롭다는 거예요. 잔소리 그만 듣고 싶으면 당장 공장에서 나와요. 그렇게 여러 번 입씨름을 하다 아빠가 다른 제안을 하셨습니다. 1년만 더 하고 은퇴할 테니 그때 가서 같이 살자고 말이죠. 서로 한 발 물러나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길래 전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좋아요, 그럼. 딱 1년이에요? 그때도 내 말 안 들으면 막무가내로 아빠 모시고 갈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집을 두리번거리며 아빠가 돌아갔을 때 더 편하고 아늑한 곳으로 모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요즘 아파트는 휠체어를 탄 사람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곳들이 즐비해서 그런 곳에 아빠가 살 집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지금 사는 집은 엘리베이터도 없고 5층이었으니 외출 한번 하려면 저와 아빠가 땀을 뻘뻘 흘리며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전 1년의 시간 동안 목돈을 벌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모은 돈을 더하고 대출을 조금만 받으면 아빠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이에 요양원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막연하게 계획 없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선배 요양보호사 중 출장 요양사를 하는 분이 일자리를 소개해줘서 서울로 가게 되었죠. 선배가 하는 말이 서울 부자 동네는 요양을 마치고 퇴근할 때마다 수고했다고 팁을 자주 준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다들 인심이 좋아서 돈 말고도 비싸고 귀한 음식도 자주 얻어간다며 요양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잘 벌어갈 거라고 하셨습니다. 서울로 올라간 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고시원에 방을 얻었어요. 방이 너무 좁아서 불편하긴 했지만 잠만 자고 일을 나갈 것이기 때문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죠. 며칠 뒤 선배가 소개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곧장 출장 요양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배 말처럼 출장 나가는 집들이 하나같이 대저택이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재벌집들처럼 궁전 같은 곳들이었답니다. 처음 들어간 집에 발을 디디자 감탄사가 절로 나왔네요. 그리고 일도 너무 편했답니다. 한 사람만 돌봤기 때문에 일에 더 집중할 수도 있었고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편하게 일하고 월급을 받아도 되나 싶을 만큼 편했는데 듣던 대로 방문한 집들에서 수고했다고 차비나 하라며 5만 원짜리 지폐를 매번 얻어갔습니다. 그렇게 받는 돈이 월급과 맞먹을 정도여서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아빠와 함께 지낼 아파트를 마련하는 건 꿈과 목표가 아닌 현실에 가까워졌고 그날을 기리며 매일 들뜨고 기쁜 마음으로 요양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일했더니 저에게 요양받은 어르신들이 좋게 평가를 해주셔서 여러 집에서 절 찾았어요. 그러다 어느 대저택에서 절 지목하며 고정으로 요양을 부탁했고 전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은 여태껏 제가 다녀간 집들보다 훨씬 부잣집이었어요. 으리으리한 입구와 대문을 보자 닭살이 돋을 정도로 감탄했고 대문을 지나 마당을 보는데 여러 나무가 심겨져 있더라고요. 게다가 집안은 축구를 해도 될 만큼 넓었고 고급진 인테리어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려면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지 궁금했고 저와 아빠가 훗날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하기도 했답니다.
마침내 침대에 누워있는 집주인이자 어르신 앞에 다가가서 제 소개를 했답니다. 언제나 그렇듯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휴, 이렇게 젊고 예쁜 처자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어. 정말 대견한데? 이런 노인네를 돌봐주러 와서 진심으로 고맙구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모시겠습니다, 어르신. 꼭 내 소녀딸 같네. 앞으로 잘 부탁하네. 그렇게 제 일은 시작되었고 어르신 옆에서 거동부터 식사와 산책 등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하루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튿날 아침 어르신 집으로 출근한 전 밝은 목소리로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제 목소리에 어르신 가족들이 반겨주셨고 운전기사로 보이는 아저씨가 경례하듯이 손을 올리며 인사해 주셨죠. 그리고 어제는 못 봤던 가정부 아주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전 눈치껏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어르신을 모시러 온 요양보호사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너 혹시 선민이? 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이미 가정부가 누군지 알아봤답니다. 그분은 23년 전 저와 아빠를 버리고 떠난 엄마였으니까요.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엄마의 얼굴을 바로 알아보는 제가 참 신기했습니다. 선미야, 엄마야! 하지만 전 엄마라는 존재를 이미 기억과 가슴에서 지웠기 때문에 아는 체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사람 잘못 보셨나 봐요. 제 어머니는 어릴 적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전 이만 어르신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쌩하고 어르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은 하얗게 질린 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고 전 아침 먹은 게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엄마의 얼굴을 계속 봐야 해서 일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되긴 했지만 큰 실수 없이 어르신을 잘 모셨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퇴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가정부인 엄마가 저를 따라 나오면서 마당에서 제 손목을 잡았어요. 선미야, 아주머니 보호사님이라고 호칭해 주세요. 어르신이 제 이름을 부른다고 똑같이 저를 대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선미야, 엄마야. 내가 엄마 자격이 없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만난 게 운명 아니겠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 노릇을 좀 하게 해주면 안 될까? 전 어이가 없었고 기가 막혀서 헛웃음까지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운명이요? 이봐요 아줌마. 아줌마는 7살 꼬맹이를 가차없이 버리고 병들고 아픈 남편도 버린 여자예요. 운명이 아니라 악연이라고요. 선미야, 내 말 좀 들어봐. 난 가족을 버리려고 떠난 건 아니었어. 큰 돈을 벌어서 돌아가려고 했어. 결국 이성을 잃고 화가 난 전 엄마의 팔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팔에 주사바늘 자국이 수십 개가 보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엄마 얼굴을 살펴보니 많이 아파 보였고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삐쩍 말라 있었습니다. 화를 내려던 전 엄마의 팔에 시선을 두고 물었어요. 이건 뭐예요? 아, 이거 엄마가 아파서 지금 주사를 좀 맞고 있거든. 사실 엄마가 좀 많이 아파, 선미야. 그래요? 벌 받으셔서 그런 건가 보죠. 실어증 걸린 딸내미를 버리고 못 건넨 남편 버리고 젊은 남자랑 도망갔으니까 하늘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리고 아줌마가 아프다고 하면 제가 뭐 안타까워하고 용서할 줄 알았어요? 천만에요. 전 평생 당신을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살아왔다고요. 안 되겠네요. 어르신한테 말해서 저 내일부터 이 집에 나오지 않겠다고 전할 테니까 다신 보지 말아요, 우리. 그러자 엄마는 다급하게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잡으셨습니다. 선미야, 엄마가 이렇게 빌게.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줘. 딱 5분이면 돼.
전 다시 뿌리치고 나가려다가 그렇게까지 사정하는 이유가 뭔지 드러나 보기로 했습니다. 보나마나 핑계와 변명이겠지만 모든 걸 듣고 욕이라도 퍼부어줄 생각이었죠. 그래서 엄마에게 집안 사람이 볼 수도 있으니 빨리 일어나서 자리를 옮기자고 말했고 저희는 그 집을 벗어나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줌마, 이게 마지막이에요? 할 말 빨리 하시고 각자 갈 길 가자고요. 내일부터 어르신 집에 안 나가겠다고 연락할 테니까 다신 저를 못 볼 겁니다. 선미야, 그동안 엄마가 많이 미웠지? 그런데 말이야, 엄마는 널 버릴 생각이 추워도 없었어. 네 아빠도 마찬가지고. 내가 너를 떠나기 전에 엄마 사촌동생이 집으로 찾아왔단다. 네가 말한 도망간 남자가 아마 그 동생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 어쨌든 그 동생이 서울에서 꽤나 큰 돈을 벌었다면서 친척들을 찾아다녔대. 같이 동업할 사람을 찾고 있던 거지. 그리고 난 사촌동생 말에 넘어가서 큰 돈을 벌어서 돌아오기로 했어. 사실 그때 내 상황이 많이 안 좋았던 거 기억하니? 네 아빠랑 말이야. 걸핏하면 술 먹고 나한테 분노하는데 참는데 이골이 났지. 엄마도 사람이라 상처받고 똑같이 분노했어. 사촌동생 제안을 딱 1년만 너와 아빠의 곁을 떠났다가 돌아오려고 했어. 전 엄마의 말어리를 자르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고 떠났으면 됐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돈 벌러 잠시 떠난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엄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네 아빠가 조금이라도 엄마가 늦게 들어오면 물건 집어던지고 난리쳤어. 그런 사람한테 1년 동안 떠나 있겠다고 하면 좋게 보내줬겠니? 그래서 비밀로 하고 떠났어. 선미 너한테 너무 미안했지. 실어증에 걸린 딸을 두고 서울로 가는 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 하지만 진짜 돈을 벌기만 하면 돌아갈 생각이었어. 너도 아빠도 나에겐 소중한 존재였고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 그렇게 서울로 떠나서 동생이 하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금세 일을 터득했지. 남들한테 영업을 하는 일이었는데 재미도 있고 또 통장에 벌리는 돈을 보자 사촌동생을 따라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얼마 뒤 내가 하는 일이 다단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 동생 녀석이 나한테 사기를 쳤던 거야. 동생은 내 명의로 수억 원의 빚을 내고 도망가 버렸어. 게다가 회사는 바로 문을 닫아버렸고. 결국 난 폐업한 물품을 팔려고 몇 달을 뛰어다녔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더라. 그렇게 빚더미에 앉게 된 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 너와 네 아빠한테 큰 피해가 갈 게 뻔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고향에서 하던 파출부 일을 시작했단다. 그리고 얼마 전 그 빚을 다 갚게 되었어. 엄마는 주저리 해명을 하며 자신이 처한 위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전 엄마의 입장을 이해해야 할지 그냥 없던 사람으로 치고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에 걸린 거예요? 어디가 얼마나 아프신 건데요? 뇌종양이래. 이미 수술할 수도 없을 만큼 머리에 암덩어리가 퍼진 상태고. 선미야, 엄마 얼마 살지 못해. 얼마 뒤엔 세상을 떠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만이라도 네 엄마로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모르겠어요. 전 엄마가 반갑지도 않고 시한부라는 게 불쌍하지도 가엾지도 않아요. 가족을 떠난 것도 사실이고 수십 년 동안 찾지 않으신 것도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엄마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매몰차게 떠나진 않을게요. 계속해서 어르신 집에 가서 일할 테니까 그럼 얼굴이라도 보면서 지내요. 정말이니? 고마워 선미야. 이제 엄마 여왕 같은 거 없어. 우리 딸 얼굴 실컷 보고 떠난다면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전 엄마랑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그런 것 뿐이니까요. 그만 가볼게요. 내일 어르신 댁에서 봐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시원으로 돌아가는데 오만 가지 생각이 절 괴롭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엄마와 마주해야 할지 누군가 가르쳐준다면 정말 좋겠는데 아무도 없었죠. 그렇다고 아빠를 찾아가서 엄마를 만난 사실을 말하면 노발대발 하시며 당장 서울에서 내려오라고 하실 게 뻔해서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이튿날 어르신 댁에 다시 찾아가자 엄마는 주방에서 나오면서 반갑게 인사했고 전 가볍게 목례를 하고 제 할 일을 하러 어르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후에 시간이 되었을 때 저와 어르신, 엄마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전 어르신과 둘이 있을 때와 달리 입을 다물고 밥만 먹는데 어르신이 저를 보며 말문을 열었어요. 선미야, 이야기 들었다. 김 여사님의 딸이라고? 수십 년 만에 재회했다는 것도 들었어. 이 늙은이가 괜히 끼어들어도 될지 모르겠다만 네 엄만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매일 꼬맹이였던 네 사진을 꺼내보면서 서글프게 참 많이도 울더라. 어르신, 그 얘긴 그만하시죠.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라서요. 그래? 아유, 내가 괜한 말을 했나 보네. 미안하다, 선미야. 제가 마음을 열지 않자 어르신도 조언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엄마의 얼굴을 보며 지냈지만 다정한 모녀 사이가 되기에는 이미 멀리 왔기 때문에 불가능했죠. 전 매일을 퉁명스럽고 무뚝뚝하게 엄마를 대했고 엄마는 제 얼굴만 보면 기쁜 미소로 대했어요. 그리고 2달이 지나자 엄마는 더 이상 어르신 댁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미야, 김 여사가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있다. 시간 되면 한번 들르라고 하더구나. 네? 많이 안 좋으세요? 이젠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밉기만 하던 엄마에게 연민까지 생겨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고요. 그래서 전 퇴근하고 홀로 엄마가 있는 병원에 찾아갔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엄마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선미야, 와줬구나. 고마워. 너무 고마워. 많이 아파요? 숨 쉬는 게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 우리 선미 얼굴 보니까 아픈 게 싹 잊혀지는 기분인데? 왜 이렇게 되셨어요? 아니, 떠났으면 잘 사셨어야지. 꼴이 이게 뭐냐고요? 그치. 참 한심하고 처량하지. 선미야, 이제 엄마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엄마가 너한테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래? 날 엄마라고 한 번만 좀 불러주면 안 되니? 처음엔 증오심 때문에 엄마를 부르기 싫었지만 그 순간은 어색함 때문에 쉽게 엄마라는 소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니 용기 내어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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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만족해요? 고마워, 선미야. 정말 고마워. 전 어색하게 엄마의 곁에 남아있었고 밤이 깊어졌을 때 고시원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튿날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장례식은 어르신이 치러주셔서 제가 따로 도울 일은 없었어요. 그저 빈소에 남아있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의 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남긴 유산이라고 하더군요. 이제야 돈을 다 갚았다면서 무슨 돈을 저에게 남겼는지 별 생각 없이 통장을 펴보았는데 전 오열하고 말았답니다. 엄마는 23년 전 절 떠났을 때부터 통장에 매달 저금을 하셨는데 입금할 때 남기는 입금자명에 우리 딸 보고 싶다, 선미야 사랑해, 지금쯤 중학생이겠지, 용기가 안 나서 찾아가지도 못하네,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봤으면
이라고 저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통장에 남기셨더라고요. 전 계속해서 한 장 한 장 넘기며 엄마의 진심을 더 짙게 알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엄마가 처한 상황과 입장들을 말이에요. 모든 시작은 가난이었고 끝도 가난이었어요. 모든 게 그놈의 돈 때문에 아빠가 사고를 당했고 엄마가 떠난 거였죠.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한 엄마이지만 이제야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제 가슴 한켠에 그렇게 엄마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돈을 모은 전 어르신의 요양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아빠를 모시고 고향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마련하게 되었답니다. 아파트 입구부터 휠체어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을 만큼 좋은 집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저는 집 근처 요양원에 취직을 했고 아빠는 저와의 약속대로 일을 하지 않고 여가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빠께 엄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빠에게 엄마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 괜히 소식을 전했다가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대신 아빠께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어요. 요양원에 계시는 할아버지가 저에게 손자를 소개해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와 인연이 되었고 결혼도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이에 아빠는 매우 기뻐하며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것에 무척이나 설렌다고 하셨고 손주를 볼 욕심까지 생기셔서 매일같이 애를 언제 가질 거냐면서 잔소리를 하시네요.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써봤습니다. 글재주가 많이 없어서 부족하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리라 믿고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오늘따라 저희 엄마가 참 보고 싶네요. 모두 곁에 있는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사연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또 다음 사연으로 만나요. 안녕!